고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15가지 성공 이야기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과학자 아이작 뉴턴 하면 을의 늦가을의 어느 날 사과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머리 위로 뚝 떨어진 사과 한 알에 영감을 얻어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일화가 떠오르곤 하죠. 그는 과학혁명의 중심에서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드넓은 진리의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그저 해변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예쁜 조개 껍데기를 줍고 노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고인의 지혜 채널에서는 아이작 뉴턴의 생애와 그가 남긴 15가지 성공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귀중한 교훈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부디 여러분과 가정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작 뉴턴은 1643년 1월 4일에 태어나 1727년 3월 3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 철학자, 수학자, 신학자, 그리고 연금술사였습니다. 그는 과학혁명의 중심인물로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아이작 뉴턴은 1642년 크리스마스, 잉글랜드 잉컨셔의 울즈소프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너무나 병약하여 살아남을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죠. 그러나 뉴턴의 어린 시절은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2달 전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뉴턴을 돌봐야 했습니다. 외할머니의 도움이 있었지만 당시 잉글랜드를 휩쓸던 내전의 혼란 속에서 어린 뉴턴을 돌보며 생계를 꾸려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뉴턴이 태어났을 때 너무나 허약했기에 어머니는 그의 학업보다는 건강을 돌보는 데에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뉴턴이 12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학교에 보낼 수 있었죠. 몸이 약했던 탓에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뉴턴은 아주 흥미로운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바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 전교 1등이 되는 것이었죠. 몇 년 후 어머니가 근처 마을에 목사와 재혼하면서 뉴턴은 외할머니와 함께 울즈소프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뵈었고 새아버지의 서재에 가득한 책들을 읽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뉴턴은 그랜섬에 있는 왕립학교에 다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그는 풍차나 수레 같은 모형을 만드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의 모형들은 실제와 똑같은 비율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계 부품들도 실제로 작동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뉴턴이 14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또다시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뉴턴은 학교를 그만두고 어머니와 세 동생을 도와 집안의 농장 일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학교를 그리워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침 왕립학교 측에서 그의 뛰어난 재능과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학비를 면제해주겠다고 제안하자 뉴턴은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은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세가 되던 해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 뉴턴은 해석 수학에서 뉴턴의 이항정리라 불리는 공식을 발전시켰습니다. 27세의 나이에 모교의 수학교수로 임명되었고 30세에는 영국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생애 마지막 23년 동안은 왕립학회 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많은 과학학회의 명예회원이자 여러 학술원의 회원이었습니다. 그가 이룬 과학적 업적은 수많은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가 창시한 미적분학은 해석 수학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고 물체의 색에 대한 그의 설명은 분광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든 가장 위대한 공헌은 바로 고전역학의 기초를 세운 운동의 3가지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만유인력의 원리였죠.
이는 수세기 동안 물리학, 역학, 천문학의 발전에 있어 근본적인 원리가 되었습니다. 뉴턴은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영국의 왕들과 위인들이 잠들어 있는 국가적 기념물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라틴어로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인류의 영광이었던 한 인간, 여기에 잠들다. 성공으로 이끈 15가지 이야기. 첫 번째, 비범한 자가 학습 능력. 그때 뉴턴의 나이는 겨우 20살이었고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칼리지 학생이었습니다. 런던 전역에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뉴턴의 학교 역시 학생들에게 휴교령을 내렸죠. 교수님들과 강사님들은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경제와 일상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뉴턴의 경이로운 자가학습 능력이 빛을 발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를 지도해준 교수가 없었기에 뉴턴은 오히려 더욱 폭발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었죠. 우선 그는 학교에서 연구하던 수학 문제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뉴턴은 렌즈 하나를 구해 자신의 침실에서 곧바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에 작은 구멍을 뚫어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죠. 바로 그 빗줄기를 통해 뉴턴은 기하광학에 대한 자신만의 첫 번째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667년 뉴턴은 방대해진 지식을 가지고 케임브리지로 돌아왔습니다. 단 6개월 만에 그는 동년배 친구들을 훌쩍 뛰어넘었고 불과 27세의 나이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전염병 때문에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오롯이 혼자 공부했던 시간 덕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빛나는 연을 발명하다. 뉴턴은 일상생활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통해 여러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릴 적 뉴턴은 말이 없는 아이였지만 무언가 만드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늘 정교한 장난감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작품을 좋아했는데 특히 그가 만든 연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아주 높이 그리고 빠르게 날아올라 인기가 많았죠. 어느 날 저녁 그는 자신의 연에 예쁜 등불을 매달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성이 나타난 줄 알고 모두 뛰쳐나와 구경했습니다. 그것이 뉴턴이 날린 연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모두가 그 광경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와이즈 만든 것들은 모두 신기하면서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세 번째, 바람 없이 도는 바람개비. 초등학생 시절 뉴턴은 손수 바람개비를 만들어 집 앞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옆 마을에 설치된 풍차를 보고 온 그는 집에 돌아와 바람이 없어도 돌아가는 특별한 바람개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람개비 날개통 안에 쥐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쥐가 쳇바퀴를 돌리듯 발을 구르면 바람개비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구조였죠. 네 번째, 물시계와 해시계를 발명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뉴턴은 물시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작은 물통 바닥에 구멍을 뚫어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물통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면 물 위에 떠있던 부표도 함께 내려갔죠. 이 부표는 눈금이 새겨진 판 위의 바늘을 조금씩 움직이게 했습니다. 눈금 하나가 시간의 한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뉴턴은 자기 방 옷장 옆에 이 물시계를 설치했고 이웃에게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뉴턴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해시계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10살이 조금 넘었을 때 뉴턴은 아침에 등교할 때 자신의 그림자가 왼쪽에 있고 오후에 하교할 때는 반대편으로 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관찰해도 똑같았죠. 그는 태양이 움직인다고 느꼈습니다. 이 규칙을 이용하면 더 정확한 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곧바로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매일같이 햇빛 그림자를 쫓아다니며 30분, 1시간 간격으로 위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둥근 해시계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태양 그림자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였죠. 해시계의 둥근판 주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새겼습니다. 태양 그림자의 움직임을 이용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해시계를 완성한 후 뉴턴은 마을 중앙에 설치하여 모든 사람이 시간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뉴턴의 시계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계는 뉴턴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꽤 오랫동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뉴턴의 시계를 볼 때마다 그 시절에 영리하고 손재주 좋았던 소년을 떠올렸습니다. 다섯 번째, 과학에 대한 지독한 몰두. 한 번은 뉴턴이 친구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친구가 도착했을 때 식사는 이미 차려져 있었지만 뉴턴은 여전히 실험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나오지 않자 친구는 먼저 통닭구이 한 마리를 먹고 뼈는 접시에 남겨둔 채 의자에 앉아 깜깍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땀을 뻘뻘 흘리며 나온 뉴턴은 친구를 깨우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식탁으로 가서 식사를 하려다 접시에 남은 뼈와 사용한 식기를 보고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내가 이미 먹었구나. 아직 안 먹은 줄 알았는데. 옆에서 이 모습을 본 친구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한 번은 뉴턴이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는 달걀을 삶기 위해 물을 끓이기 시작했죠. 물이 아직 끓지 않자 뉴턴은 조바심이 났는지 어느새 과학적인 문제에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는 물을 끓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어느덧 물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김이 자욱해졌습니다. 그는 무심코 옆에 있던 자신의 회중시계를 냄비에 퐁당 빠뜨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으니 달걀이 다 익었겠지. 그가 냄비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달걀이 아닌 자신의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뉴턴이 말을 타고 숲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안장을 챙겨 말을 끌고 나왔죠. 그런데 갑자기 말과 관련된 과학적인 문제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그의 손에서 말꽃비가 스르르 풀려버렸는지도 몰랐어요. 그는 그저 안장을 든 채 생각에 잠겨 걷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숙여 침묵에 잠기고 때로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그리기도 했죠.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는 몹시 피곤함을 느껴 말을 타려 했지만 그제야 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뉴턴은 벽난로 가까이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에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몸이 뜨거워지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죠. 급기야 그의 오른쪽 소매에서 타는 냄새가 나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사람이 타는 냄새를 맡고는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 달려와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뉴턴은 자신의 소매가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뉴턴은 왜 이토록 건망증이 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과학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과학에 쏟아부었고 주변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였죠. 이처럼 열정적인 과학 연구 정신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섯 번째, 항상 왜? 라고 질문하라. 오랫동안 과학계에는 아이작 뉴턴이 1666년 영국 링컨셔의 울주섭 저택 정원 사과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머리에 사과가 떨어져 중력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사과 이야기는 과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일화 중 하나가 되어 심지어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죠. 하지만 사실 뉴턴의 머리 위로 사과가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뉴턴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으로 돌아와 사과나무가 있는 정원을 거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중력 발견은 사과가 머리에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오랜 연구와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뉴턴은 중력을 발견한 정확한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죠. 뉴턴의 초기 전기 중 하나를 쓴 윌리엄 스터클리는 뉴턴과 함께 그의 집 정원을 거닐며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차를 마시던 중 중력의 개념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를 회상합니다. 뉴턴은 나뭇가지에 달린 사과를 예로 들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잘 익은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질까? 바람 때문인가? 아니야. 저 넓은 허공이 있는데 왜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굿이 아래로 떨어져야만 할까?
그렇다면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무게가 있지. 던져진 돌멩이도 결국엔 땅으로 떨어지고, 어쩌면 물체의 무게라는 것이 바로 지구가 당기는 힘의 결과가 아닐까? 이후 뉴턴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지구의 인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달 또한 지구의 인력을 받고 동시에 지구도 달의 인력을 받습니다. 지구는 태양의 인력을 받고 태양 역시 지구의 인력을 받죠. 다시 말해 우주의 만물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즉 만유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왜라는 질문이 뉴턴으로 하여금 그의 유명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7번째, 미적분학의 아버지. 사실 수학이라는 학문은 우리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대의 다른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뉴턴 역시 기존의 대수학과 기하학 이론만으로는 자신의 과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의 수학 체계는 그에게 충분한 도구가 되어주지 못했죠. 당시 수학자들은 배의 속도는 계산할 수 있었지만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작용하는 힘의 비율 사이의 관계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대포알을 가장 멀리 쏘기 위한 발사 각도가 얼마인지도 계산할 수 없었죠. 당대의 수학자들에게는 여러 변수를 가진 함수를 계산할 새로운 방법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그때 뉴턴의 연구 과정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흑사병의 대유행이었죠.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고 당연히 뉴턴도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18개월이라는 시간은 뉴턴에게 온전히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유율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수완 모델을 구축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미적분학이라고 부릅니다. 물리학, 경제학 및 다른 여러 과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죠. 1960년대에 아폴로 우주선 기술자들이 달 착륙 임무를 위한 수많은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준 도구도 바로 이 미적분학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을 뉴턴 혼자서만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수학자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1646에서 1716 또한 뉴턴과 동시대에 독자적으로 미적분학 모델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수학의 발전에 있어 뉴턴이 남긴 지대한 공헌과 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8번째, 무지개를 창조하다. 무지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뉴턴이 무지개 속에 숨겨진 비밀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우리의 천재는 이 신비로운 자연현상 속에 감춰진 비밀을 파헤치기로 굳게 마음먹었죠. 1704년 그는 광학, 업틱스라는 제목의 빛의 굴절에 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빛과 색에 대한 인류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무지개가 공기 중의 물방울에 빛이 굴절되고 반사되면서 생긴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무지개가 그토록 다채로운 색을 띠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죠. 뉴턴이 케임브리지에서 연구를 시작할 무렵 당시의 지배적인 이론은 물방울이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태양 광선에 여러 가지 색을 물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뉴턴은 프리즘과 등불 하나를 이용해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는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빛이 무지개처럼 여러 색으로 분리되는 것이었죠. 9번째, 망원경을 창조하다. 뉴턴은 망원경이라는 물건이 세상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여러 개의 유리렌즈를 조합하여 이미지를 확대하는 방식의 망원경을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뉴턴은 자신의 색상 실험을 통해 각기 다른 색의 빛이 서로 다른 각도로 굴절되어 보는 사람에게 흐릿한 상을 만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흐릿한 이미지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뉴턴은 기존의 굴절 렌즈 대신 반사 거울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커다란 거울이 이미지를 포착하고 더 작은 거울이 그 이미지를 관찰자의 눈으로 반사시키는 방식이었죠. 이 방법은 훨씬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망원경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1663년 스코틀랜드의 수학자 제임스 그레고리가 반사망원경에 대한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의 모델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기록에 근거하여 역사학자들은 뉴턴이야말로 자신의 이론에 기반한 실용적인 반사망원경을 최초로 제작한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뉴턴은 직접 거울을 깎고 시제품을 조립하여 1672년 왕립학회에 선고였습니다. 그것은 길이가 고작 15cm에 불과했지만 빛의 굴절로 인한 색번짐 현상을 완벽히 제거하고 무려 40배의 확대율을 자랑하는 경이로운 장치였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천문대에서는 뉴턴의 이 초기 설계를 변형한 방식의 망원경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10번째, 동전의 차이를 만들다. 1600년대 후반, 영국의 금융 시스템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모든 통화는 은화였는데 문제는 동전에 사용된 은 자체의 가치가 동전에 찍힌 액면가보다 더 높다는 데 있었죠. 이때부터 끔찍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전의 가장자리를 몰래 깎아내 은을 빼돌린 후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 국경 너머 프랑스로 밀수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심지어 주화 주조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위조 화폐 조직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죠. 더 이상 믿을 만한 표준 화폐가 유통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주화 주조 과정에서도 부정행위가 만연했습니다. 주조된 동전의 무게를 일일이 달아보고 기준보다 무거운 동전이 나오면 투기꾼들이 그것들을 사들여 녹인 다음 그 은을 다시 주조소에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696년 영국 정부는 뉴턴에게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은화의 가장자리를 깎아내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뉴턴은 아주 대담한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영국 전역의 모든 동전을 회수하여 자신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전부 다시 주조하는 것이었죠. 이 결정으로 영국 전체는 1년 동안 유통될 화폐가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뉴턴은 하루 18시간씩 일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의 새로운 동전 디자인이 탄생했습니다. 새 동전은 더 높은 순도의 은으로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동전 테두리에 특별한 공식에 따라 톱니 모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전문적인 기계가 없다면 왕실에서 주조한 것과 같은 특징을 가진 동전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1번째, 뉴턴의 냉각 법칙입니다. 뉴턴은 자신의 연구에서 물질이 식어가는 물리적 현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1600년대 후반 그는 뜨겁게 달군 쇠구슬로 실험을 진행했죠. 그는 기록을 통해 쇠구슬의 온도와 주변 공기의 온도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그 온도 차이가 섭씨 10도에 달했을 때 열이 식는 속도가 바로 그 온도 차이에 정비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뉴턴은 마침내 냉각 법칙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물체의 열 손실 속도는 주변 환경과의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 법칙은 화학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와 물리학자 장바티스트 비오에 의해 1817년에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뉴턴이 세운 이 위대한 원칙은 안전한 원자로 설계부터 머나먼 우주 탐사에 이르기까지 현대 물리학의 수많은 연구에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2번째,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모든 입자는 다른 모든 입자를 끌어당기는데 그 힘은 두 입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입자 중심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이론의 발표가 최초의 위대한 통일이라 불리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지구상에서만 설명되던 중력 현상과 저 멀리 하늘의 천문 현상을 하나의 법칙으로 완벽하게 통합했기 때문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F=G m1m2 나누기 r제곱입니다. 여기서 F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m1과 m2는 각 물체의 질량, r은 두 물체 중심 사이의 거리, 그리고 G는 중력 상수를 의미합니다. 이 방정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단지 질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끌어당김하는 것입니다.
이 중력의 힘 F는 두 물체의 질량 M1, M2가 클수록 강해지고 둘 사이의 거리 R이 멀어질수록 약해집니다. G는 그 힘의 근본적인 세기를 나타내는 상수이고요. 즉,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은 질량이 클수록 커지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것이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그 유명한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지구가 사과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동시에 사과 역시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지구의 질량이 워낙 어마어마하기에 지구를 눈에 띄게 움직이려면 상상도 못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지만 지구는 사실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더 넓은 우주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주의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기지만 더 가깝고 더 거대할수록 그 인력은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지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기지만 지구의 힘이 훨씬 크기에 사과는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달을 하나의 거대한 사과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구는 분명 달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달은 지구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구의 인력이 달을 땅으로 떨어뜨릴 만큼은 강하지 않고 단지 지구 주위를 맴돌게 할 정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구 역시 태양 주위를 맴도는 하나의 거대한 사과인 셈이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별들 사이에도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턴의 위대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뉴턴 자신도 말년에 머리 위로 사과가 떨어졌다는 일화를 즐겨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뉴턴이 자신의 중력 발견을 듣는 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과 이야기를 짧은 예시로 덧붙여 각색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뉴턴은 자신의 만유인력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천문학자 존 플램스티드에게 토성이 목성 근처를 지날 때마다 속도가 느려지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플램스티드는 이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관측값이 뉴턴의 계산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뉴턴의 방정식은 또한 지구가 데카리트 학파의 예측처럼 양극이 튀어나온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양극이 약간 납작한 형태라는 관측 결과를 통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뉴턴의 방정식은 달의 움직임을 거의 정확하게 묘사했으며 헨리 해송이 돌아올 시점까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지구의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여 땅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또한 중력은 물질들을 한데 묶어 지구, 태양, 그리고 다른 천체들을 형성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만약 중력이 없었다면 물질들은 서로 뭉칠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역시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중력은 지구와 다른 행성들 사이에도 작용하여 행성들을 태양 주위 궤도에 그리고 달을 지구 주위 궤도에 붙잡아 둡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조수간만의 차와 수많은 다른 자연 현상들도 바로 이 힘 덕분에 일어나는 경이로운 일들입니다. 13번째, 뉴턴의 운동 3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만큼이나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업적이 있었으니 바로 1687년 그에 져서 프린티피아를 통해 발표된 운동의 3법칙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은 훗날 뉴턴 역학이라 불리는 고전 역학의 아주 단단한 초석이 되었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법칙, 관성의 법칙입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정제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제에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둘째,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물체의 가속도는 가해진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합니다. 셋째,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다른 물체도 그 물체에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가한다는 원리입니다. 지금이야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는 이 법칙들이지만 과거의 학자들은 이 간단한 운동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이나 머리를 싸매야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기가 위로 솟아오르는 이유가 연기 속에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이전의 학자들은 심지어 연기가 하늘에 있는 친구 연기들과 만나기 위해 올라간다고 믿기도 했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 역시 뉴턴과 비슷한 운동 이론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움직임의 근원은 신이라고 결론 내렸죠. 뉴턴의 이 세 가지 법칙은 과학이 가진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토록 간단한 원리들이지만 과학자들은 이 법칙들을 기반으로 미세한 전자의 움직임부터 거대한 은하의 나선 운동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번째, 과학적 방법론의 창시입니다. 뉴턴은 매우 보편적인 과학적 방법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론을 4가지 과학적 추론 규칙으로 정리하여 프린키피아에 실었는데요. 첫 번째 규칙,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는 꼭 필요하고 검증된 최소한의 원인만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 규칙, 동일한 자연현상에는 동일한 원인을 적용해야 한다. 세 번째 규칙, 물질의 성질은 우주 어디에서나 동일하다. 네 번째 규칙,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명제는 그것과 모순되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진리로 간주한다. 오늘날 과학 연구의 근간이 된 이 4가지 규칙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생각의 혁명이었습니다. 뉴턴은 이 규칙들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들을 정립했고 당시 과학계의 거의 모든 난제를 해결해낼 수 있었죠. 그는 단순히 규칙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규칙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창시한 분석적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적 접근법을 뛰어넘는 정확성을 가졌으며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실험적 방법을 완성시켜 오늘날까지도 과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연구 방법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뉴턴이 자연 철학이라는 단어 대신 과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그의 저서 광학에 실린 다음 문장은 오늘날의 연구 방법론 발표와 착각할 만큼 현대적입니다. 수학에서 그러하듯 자연 철학에서도 난제를 연구할 때는 분석과 종합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실험과 관찰을 하고 이를 통해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 방법은 복잡한 화합물에서 원소로, 움직임에서 그 원동력으로 나아가게 한다. 즉, 현상에서 원인으로, 개별 원인에서 보편적 원인으로, 마침내 가장 보편적인 단계에 이를 때까지 추론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견한 원리들을 종합하여 우리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15번째, 반려동물을 위한 문을 발명하다. 뉴턴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친구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그의 연구실에는 고양이와 개들이 늘 함께하며 그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었죠.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뉴턴이 이 작은 친구들에게 깊은 애정을 쏟았다고 추측합니다. 몇몇 일화에 따르면 뉴턴은 동물을 무척 사랑했으며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다이아몬드라는 예쁜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다고 하죠. 물론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뉴턴이 연구하던 중 그의 고양이가 실험실 문을 계속 긁어 성가신 소음을 유발하여 실험이 끊임없이 방해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캠브리지의 목수를 불러 실험실 문에 2개의 구멍을 뚫게 했습니다. 하나는 어미 고양이를 위한 큰 구멍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끼 고양이를 위한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뉴턴이 죽은 후에 당시 기록에 따르면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크기에 해당하는 2개의 구멍이 있는 문이 발견되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이야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뉴턴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고양이 문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지혜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벨 아이콘을 꼭 눌러주세요.